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미국 주식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입니다. 티커 심벌은 ASTS이고요. 제가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됐고요. D2D 기술을 통해서 우주 기반 5G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D2D가 뭐냐? D2D는 Direct to Device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디바이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에 직접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이 우주 기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말로만 이런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에 이 D2D 서비스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첫 상업용 위성 블락1 블루버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저 궤도에 5개의 AST 인공위성이 운영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회사 소개를 이어가자면 창업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 회사의 CEO가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이냐, 이 두 가지인데요. AST의 창업자, 바로 이 아벨 라벨란이라는 분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위성통신 분야에서 엔지니어로 쭉 일하신 분이고요. 이미 한번 성공적으로 창업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 본인이 창업한 회사 Emerging Markets Communications이라는 회사를 551년에 매각했고요. 이 회사도 역시 AST처럼 인공위성 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예요. 그리고 이 매각한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고요. 이분이 명목상으로만 엔지니어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된 특허도 24개나 있고요. 현재 AST 지분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팔란티어나 아이온큐 CEO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매도해서 말이 많았죠. 그리고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만큼 이 회사의 창업자도 이 회사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아직 이 회사가 더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 한 주의 주식도 매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가 왜 필요한지 얘기해 볼까요? 저에게 기업이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바로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핸드폰에 흔히들 아는 4G, 5G 인터넷이 있죠. 이 모바일 인터넷은 이런 셀 타워를 통해서 제공되는데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terrestrial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terrestrial이란 단어는 지구에 관련된 이런 뜻인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설치된 이 타워들을 통해서 제공된다 해서 terrestrial 네트워크라고 불리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이 4G, 5G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구 밀도가 낮은 외진 지역까지 이 모바일 인터넷을 제공하려면 이런 셀타워들을 하나씩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셀타워 하나가 설치하는데 대략 25만 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셀타워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도 대략 25마일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타워를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죠. 이 셀타워 하나하나를 다 유지 보수하는데 또 돈이 들고, 그렇다고 막상 이 셀타워에서 나오는 인터넷을 사용할 사용자 숫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을 잃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는 기존의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말고 인공위성 기반 네트워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특수 제작된 인공위성 전화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뭐 딱 봐도 한 20년 전에 제작된 전화기처럼 생겼죠. 지금 이런 특수 제작된 핸드폰을 통해서 위성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 전화기 하나당 한 1000불 이상 할 정도로 비싸고요. 또 사용할 때마다 따로 비용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비싼 핸드폰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마켓은 바로 이 인공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DC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데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에서 운영하는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이 스타링크가 이 분야의 리더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DC를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사용할 텐데,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은 전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기가 없다면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DC 자체를 사용자가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보시면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지금 가방에 이 DC를 달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런 차림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2025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뭐 로봇가 우리 대신 일을 한다는 지금 이 시점에 인터넷 한번 이용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인트가 바로 AST 사업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렇게 따로 비싼 핸드폰이나 불편한 특수장치 없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 직접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바로 Direct to Device, D2D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스타링크도 지금 D2D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 중인데, AST와 스타링크의 D2D 기술 차이는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회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나요?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시장인지 한번 봐볼까요? Total Addressable Market, 줄여서 TAM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뭐 접근 시장, 접근 가능 시장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민간 분야부터 볼까요? 이 민간 분야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을 제공하는 건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MNO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MNO는 한국말로 통신사인데요. 각 나라의 통신사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가 있죠. 예를 들면 KT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고 SKT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정부를 통해서 사고 팔고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 통신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주파수를 소유하고 있는데, AST는 이 통신사들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 모델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리고 이 참고로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AST 투자자 중에 노마드 베스트라는 분이 만든 표예요. 그래서 여기 전 세계 각종 통신사들이 AST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게 보이죠? 일단 이 보다폰이 가장 많은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이 버라이전과 AT&T도 AST와 파트너십을 맺은 걸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보다폰과 버라이전 그리고 AT&T는 그냥 서비스 파트너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AST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도 한 투자 파트너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통신사들의 모든 고객 수를 합치면 무려 27억 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이스X의 이 스타링크를 보실까요? 스타링크는 현재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T모바일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모든 고객 수를 합치면 대략 한 1억 9천만 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단순히 계산해도 이 AST의 잠재 고객 수에 비하면 대략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이 링크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잠재 고객이 한 4,300만 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AST의 템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물론 이 27억 명 모두가 다 AST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거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이 27억 명 중에서 아주 조금의 고객 수만 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큰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부 분야의 템을 한번 볼까요? 요즘 핫했던 팔란티어도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AST도 정부 분야에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이 미국 정부의 Space Development Agency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이제 민간 기업에 투자해서 우주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최근이죠. 저번 달 2025년 2월에 이 SDA에서 AST에 4,300만 불짜리 계약을 성사했고요. 이 SDA의 1년 예산이 대략 4.3빌리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4,300만 불이면 이 SDA의 1년 예산의 1%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4,300만 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AST는 계속 이 SDA와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근 어닝콜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FirstNet이라는 또 다른 정부 기관인데 이 FirstNet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이 9.11 테러 공격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엄청난 테러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서 서로 생사 확인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트워크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자체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긴급 재난 구조 요원들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긴급 구조 요원들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든 게 이 FirstNet 프로그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파수는 통신사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FirstNet 프로그램은 AT&T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uilt with AT&T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FirstNet은 이런 긴급 구조 요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출동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까 우리가 본 그런 jet 타워들이 파괴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FirstNet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AST 인공위성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이 FirstNet이 트위터에서도 자주 AST 관련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 FirstNet을 통해서 펀딩을 받는 것도 사실상 시간 문제다. 지금 AST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FCC, 한국으로 치면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서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미국의 시골 지역에 5G 인터넷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만든 펀드가 있는데 이게 대략 9빌리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펀드로 이 펀드 역시 AST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정부에서의 기회이고 유럽 정부 쪽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미국 정부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많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AST에 어떤 인공위성들이 있는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블루워크라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시험용 위성인데요. 말 그대로 이 인공위성을 하나 발사해서 AST가 주장하는 D2D 기술이 정말 가능하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루워커는 2022년 9월에 발사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2023년 9월에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기반 5G 보이스톡을 시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워커가 중요한 게 이 시험용 위성을 통해서 AST가 주장하는 이 D2D 기술이 말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다. 이걸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블루워커 테스팅 이후로 구글, AT&T 그리고 보다폰을 통해서 많은 자본 투자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락 1 블루버드가 라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이 블락 1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인공위성들이에요. 이 위성들은 이제 상업용 인공위성이고요. 지금 저 궤도에 있는 상업용 인공위성 중에 가장 큰 크기의 인공위성이에요. 이 위성들은 작년 2024년 9월에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요.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데 저번 달 2025년 2월에 이 최대 파트너들인 보다폰, 브라이존, 그리고 AT&T가 이 블락1 블루버드 위성을 통해서 5G 비디오 콜을 시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위성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에 일반 고객들에게 베타 테스팅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블락2 블루버드라는 위성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위성들은 아직 발사되지 않은 위성들이에요. 블락2는 대략 6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금 우리가 본 이 시험용 위성 블루워커의 100배 그리고 블락1 블루버드의 한 10배 정도 되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능이라는 것은 위성 하나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위성 자체가 엄청 커요. 아까 말한 블락1이 이 세계 최대 크기의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했는데 이 블락2는 그 블락1의 3.5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블락2부터는 AST가 특수 제작한 본인들의 이 ASIC 칩이라는 것이 장착되는데요. 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TSMC하고도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 덕분에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락2 위성들은 2025년하고 2026년에 발사 예정이고요. 지금 ISRO, SpaceX, 그리고 블루 오리진과 지금 발사 계약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개 정도의 블락2 위성을 조립 중이고요. 올해 말부터 이 위성들을 발사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AST의 모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투자계의 전설이죠. 워렌 버핏 형님이 하신 말씀이죠. 대략 번역을 해보자면 투자의 핵심은 그 회사의 경쟁 우위를 판단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쟁 우위의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넓고 지속 가능한 해자를 보유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준다. 이런 말인데 해자,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저수지를 해자라고 하죠. 한마디로 좋은 회사는 다른 경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해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럼 AST 해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AST의 가장 큰 해자는 바로 이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2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통신사들의 주파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AST의 First Mover Advantage가 빛을 발합니다. AST가 이 분야에 진출한 사실상 첫 번째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많은 MNO들과의 파트너십을 선점할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투자계에는 네트워킹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회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더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AST가 본인들의 계획대로 60개가 넘는 블락2 위성들을 운영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부턴 AST는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수록 더 많은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고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어떤 다른 회사가 새로 이 D2D 분야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미 AST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도 없고 좋은 가격을 제공할 수 없는 굳이 다른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AST가 First Mover, 처음으로 이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해자는 바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이 위성을 통해서 D2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다 보니 AST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특허 수가 무려 3,100개예요. 그럼 이 새로운 업체 입장에서는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D2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 복잡한 정부 규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한 첫 번째 해자,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D2D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선 각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허가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사들과의 주파수 이용 파트너십이 있냐, 이걸 첫 번째로 보죠. 실제로 AST도 이 정부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공위성 사업이라는 것은 Capital Intensive Business, 즉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자, 새로운 기업이 이 D2D 사업에 진출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받아야겠죠? 그냥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AST가 이 5개의 상업용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데 든 비용만 309 밀리언, 한국 돈으로 한 4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럼 전문 투자자들도 분명 AST의 이런 해자들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이 새로운 기업이 이렇게 많은 해자들을 극복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많은 초기 자금을 투자할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페이먼트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 D2D 마켓은 AST와 SpaceX 두 회사 간의 듀오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상황, 특히 이 자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작년이죠. 2024년까지 AST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금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AST가 펀딩을 해결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유상증자,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선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신사들의 투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펀딩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글, AT&T, 보다폰이 200밀리언 넘게 작년에 투자를 했고, 이 버라이존도 작년에 100밀리언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T&T와 버라이존이 동시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게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엄청난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도 많이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도 자그마하게 1밀리언 정도 옛날에 투자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AST는 통신사들의 투자를 받은 뉴스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아니면 이렇게 equity raise, 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 AST의 2024년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2025년의 상황은 어떤가 볼까요? 지금 이 자료는 AST의 저번 달 발표된 어닝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일단 Operating Expense와 Capital Expenditur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Operating Expense, 줄여서 OPEX라고 하는데 이 OPEX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예를 들면 직원들의 월급이나 마케팅 비용 이런 게 OPE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Capital Expenditure는 줄여서 CapEx라고 하는데 이 CapEx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죠. 그리고 그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CapEx라고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기 보시는 이 OPEX, AST가 지난 분기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했던 금액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줄었죠. 아까 블락2 위성에는 본인들이 자체 제작한 ASIC 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ASIC 칩이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24년 3분기에 이만큼 있었고 이제 그 칩의 개발이 끝났으니 4분기에는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CapEx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비용 증가가 있었죠. 그럼 뭐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CapEx는 뭐라고 했죠?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번 분기부터 이 CapEx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AST가 이 블록2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CapEx가 늘어나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CapEx라는 건 계속 지속되는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인데 AST의 경우에 보면 지금 이 블록2 위성들을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2, 3년 뒤 회사가 꿈꾸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충분한 위성 숫자가 우주에 떠다니고 있으면 그때부턴 더 이상 위성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CapEx는 미래를 위한 일시적 비용이고 OPEX는 회사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장하는 기업 치고 OPEX는 줄어들고 그리고 CapEx는 늘어난 이번 분기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 현금 보유량이 있는데 이 현재 현금 보유량은 여기 979 밀리언, 거의 1 빌리언 정도 되죠. 자, 이 1 빌리언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2025년과 26년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는데 충분한 자금입니다. 어닝콜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블록2 위성을 하나 제작하고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20밀리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1 빌리언이면 대충 계산해도 50개의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펀딩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quasi government funding이라고 추가적으로 500밀리언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 블록2 위성들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나오는 수익과 정부 펀딩으로 나머지 모든 위성들을 개발하고 발사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펀딩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AST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 바로 이 블록2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역시나 다른 AST 투자자가 회사의 앞으로 발사 목표를 토대로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5개의 위성이 지금 발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올해 7월에서 8월부터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블록2 위성 발사를 시작을 하고 올해 말부터는 이 파란색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남은 위성을 발사하는 게 목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표에서 중요한 숫자가 2개가 있어요. 지금 2025년 말쯤에 보면 이 free cash flow라고 써져 있죠. 이 저번 어닝콜에서 회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블록2 위성 숫자가 25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캐시플로우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operating expense, 이 OPEX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 했고 CapEx는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positive operating cash flow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 OPEX, 회사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더 이상 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5개의 블록2 위성이 발사가 되고 운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 월급이나 뭐 오피스 월세 그리고 이 위성의 유지 비용 이런 거는 본인들이 번 돈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럴만도 하죠. 한마디로 positive operating cash flow를 달성하고 나면 최소한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지 않는 기업이 된다 이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마일스톤은 이 45개에서 60개의 블록2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이 continuous coverage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continuous coverage라는 말은 이 정도의 숫자의 위성이 있어야 일반 고객들에게 이 위성 기반의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위성 숫자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턴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데이터 서비스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수익으로 나머지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들을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략히 요약하자면 25개의 위성부터는 오펙스를 감당할 수 있고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이 발사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캐펙스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돼서 전 세계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분야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어떤 AST 투자자분이 만드시는 웹사이트인데 AST의 이 밸류에이션을 모델링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모델링 한 건데 첫 번째로 이 예상 가입자 수 아까 AST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전 세계 잠재 고객 숫자가 27억 명이라고 했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5천만 명이라고 세팅을 해봤고요. 고객 한 명당 AST가 벌어들이는 돈이 대충 7.5불. 그리고 이 other revenue. 예를 들면 정부와의 계약 이런 거를 100밀리언이라고 세팅해놨고요. 아까 SDA에서 저번 달에 받은 계약이 43밀리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00밀리언, 1억 불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이 OPEX,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 지출이라고 했죠. 저번 분기 OPEX가 이제 40밀리언 정도였는데 그럼 1년으로 치면 160밀리언 정도 되죠. 하지만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해서 OPEX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 가정을 하고 300밀리언 정도로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에비타 멀티플,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은 한 20 정도로 두고요. 현재 존재하는 이 AST의 주식 숫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숫자는 227밀리언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이 주식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역시 300밀리언 정도로 잡아봤어요. 자, 그럼 이 세팅했을 때 예상 주가 지금 287불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주가의 대충 10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저만의 망상이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블룸버그 터미널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이 블룸버그 터미널이 뭐냐? 이거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서 일하시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가격만 해도 1년에 한 3만 불 정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AST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올려주신 이제 스크린인데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이게 뭐냐 하면 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쓰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예측한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여기 17번 에비타를 보시면 2028년 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이 AST의 에비타는 대략 4빌리언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이용해서 모델링한 이 287불의 주가를 뒷받침하는 이 에비타 역시 4.3빌리언. 그러니까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예측한 이 밸류에이션 모델이 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전문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무리 그래도 10배의 주가 상승이 진짜 가능하냐? 당연히 저도 주가가 10배가 오를지 2배가 오를지 아니면 반토막이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많은 AST의 투자자들이 지금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테슬라의 2019년 후반기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데요. 2019년 말에 지금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이때 처음으로 테슬라가 흑자 전환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넘는 시간에 1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이 있었죠. 물론 테슬라하고 AST는 완전히 다른 회사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변환되는 순간 그리고 그 후에 이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AST의 밸류에이션도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 회사의 좋은 점만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면 그건 좋은 투자자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하는 AST의 가장 큰 리스크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위성 개발 과정에서의 딜레이입니다.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2024년 AST의 가장 큰 이슈는 펀딩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슈는 이 위성 개발 과정에서의 딜레이였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첫 번째 상업용 인공위성 이 블락1 블루버드가 작년 9월에 발사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 블락1 위성들은 원래 2022년에 개발을 마치고 발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년이나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가 있을 때마다 주가 폭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과 26년에 블락2 인공위성들을 60개 발사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블락1 때처럼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ST가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볼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딜레이를 통해서 많은 레슨을 배웠습니다. AST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이 2년 동안의 딜레이가 꼭 AST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품을 주문했는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각종 서플라이 체인 이슈로 많은 부품들이 제 시간에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AST가 많은 부품을 이제 자체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다른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AST가 이제는 이 인공위성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AST가 ISRO, SpaceX, 블루 오리진 같은 로켓 발사 업체들과 로켓 발사 계약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 로켓 발사 계약을 확정했다는 건 이 발사 업체들에게 이미 예약금을 주고 자신들의 스팟을 예약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회사가 인공위성 제작 과정에서 자신이 없으면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로켓 런칭 계약을 확정 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제작 과정에서의 딜레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음 두 번째 리스크로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리스크로는 위성 발사 과정에서의 예기치 못한 이슈입니다. AST가 본인들이 플랜한 대로 블락2 위성을 시간에 맞춰서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위성들을 우주에 배달하는 게 결국에 이 로켓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켓이 발사 과정에서 폭발해버린다거나 발사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공위성에 데미지가 온다. 그럼 AST에게 꽤나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건이겠죠. 실제로 98년도에 이 글로벌 스타라고 비슷하게 인공위성 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로켓 이슈로 본인들이 열심히 제작한 12개의 인공위성을 손실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런 사건은 회사에게 당연히 엄청난 타격이겠죠. 자, 그럼 이번엔 반론을 한번 볼까요? 이 글로벌 스타 인공위성 사건이 98년에 있었는데 거의 30년 전 일이죠. 그때 이후로 당연히 이 로켓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 회사만 하더라도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로켓 발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스페이스X가 총 134번의 상업용 로켓 발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이 페일로드, 그러니까 이 로켓이 배달하려던 어떤 물건이 손실된 경우는 단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ST 입장에서도 대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 인공위성 회사들이 로켓 발사를 할 때마다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설사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이 위성 개발에 들어갔던 모든 돈을 잃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리스크는 이 블락2 위성의 성능 이슈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락2는 새로운 디자인의 위성이고 본인들이 자체 제작한 ASIC 칩이 처음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고 새로운 칩이다 보니까 이 블락2 위성들이 성능적인 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생각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번 ISRO라는 로켓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로 만든 블락2 위성은 이 인도의 나사격인 이 단체를 통해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인공위성을 하나만 발사하냐? 일단 이 새로운 위성을 하나만 발사한 다음에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겠죠. 그리고 혹시 모를 이슈가 발견되면 이 블락2 위성들을 대량 생산하기 전에 미리 그 이슈들을 고치고 대량 생산을 마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 자체 성능의 이슈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해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인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인데, 모든 투자의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고 이 회사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중에 성급하게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실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이 회사를 소개시켜드린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 차트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우주 관련 회사들의 주식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이거 보면 뭐 난리가 났죠? 첫 번째로는 이 Intuitive Machines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달에 각종 실험 장비를 배달해주는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회사의 우주선이 이제 달에 착륙을 해서 나사의 각종 실험 장비를 이제 내려놓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아쉽게도 이 착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자체가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건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이번에는 로켓랩, 이 회사는 이제 스페이스X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로켓 발사 업체예요. 이 회사도 요즘 분위기가 안 좋죠. 최근 대략 뭐 50%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주 관련 주식들은 오를 땐 엄청 오르지만 또 내릴 땐 엄청 내리는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주식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앞에서 본 두 개의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지금 20불에서 3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우주 관련 주식들보다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도 이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회사의 앞으로 2, 3년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부터 내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또 20불 초반 혹은 10불 중반대로 폭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 여름처럼 40불 근처까지 가거나 40불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단기적인 주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가 본인들이 계획한 플랜을 딜레이 없이 잘 실행하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가 본인들의 플랜대로 우주에 60개의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 회사에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제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